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학과 융합 역량 두 번째 작품 아이로봇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봇 시리즈 작품들은 우리에게 SF를 바라보는 눈을 한 차원 높여 주었죠. 아이로봇은 요즘의 인공지능 붐에 딱 맞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똑똑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로봇 3원칙을 제시하였는데요.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은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3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이로봇에서 아시모프는 로봇공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로봇의 3대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로봇 행동 양식의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로봇공학의 3원칙은 1원칙, 2원칙, 3원칙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시모프는 이렇게 10여 년 동안 써온 로봇 소설들을 모아 1950년에 드디어 아이로봇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후 아시모프는 로봇 시리즈와 파운데이션 시리즈 등 걸출한 작품을 거치면서 과학과 우주에 대한 그의 세계관을 정립해 나갑니다. 결국 아이로봇은 그가 평생을 일구어온 과학적 세계관의 단초가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열성적인 과학소설 애독자였던 아시모프가 처음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10대 중반이던 소년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력 SF 잡지 Astounding Science Fiction에 있는 미국 SF 문학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편집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캠벨이 편집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는 아시모프를 작가의 길로 이끌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939년 5월 어느 날 아시모프는 새롭게 쓴 단편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 캠벨을 찾아갔는데요. 바로 그 작품이 이 책의 첫 번째로 수록된 유머 로봇 로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캠벨은 이 작품을 대충 훑어본 뒤 그냥 쳐박아 두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단편은 슈퍼사이언스 스토리즈를 통해 소개됩니다. 이 작품에는 훗날 아시모프를 유명하게 만든 로봇 공학의 3원칙의 단초가 되는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모프가 로봇이라는 제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바로 이 작품 이후부터인데요. 그는 로봇 소설들의 창작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캠벨과 토론을 나누었고 마침내 그 과정에서 로봇 공학의 3원칙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반려견, 반려묘에 이어서 반려로봇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기술의 새로운 탐험이라는 New Exploration of Technology에서 우리는 Nex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반려로봇,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 미래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공 모양의 지능형 반려 로봇인데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공 모양의 애완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기본적인 기능은 주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를 떠오르게 하고요. 로봇이기 때문에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는 조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상시간을 따로 설정해 놓은 듯 합니다. 아침이 되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튼을 작동시키고 TV의 알람을 작동시켜 주인을 깨우고요. 주인이 일어났는지 확인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TV를 보며 요가를 따라하는 주인의 뒷모습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더세로 TV에 띄워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외출을 하자 혼자서 외로워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 맞춤 영상을 자동으로 TV에 틀어주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죠. 주인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알아서 해당 모습을 촬영해서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 강아지가 잘 있다는 듯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래서 바닥이 어지러워진 걸 바퀴 센서로 알았는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판단하여 연결된 청소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모습은 거의 감동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느라 바빴던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잠든 강아지 옆에서 본인도 잠을 청하네요. Bicentennial Man, 우리가 참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보는 가정 도우미 로봇의 미래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전제품이 배달된 미래의 가정집. 배달온 제품은 다름 아닌 가정부 로봇이었죠. 가족들은 로봇에게 앤드류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Hello, Andrew. Hello, sir. 앤드류가 지낼 방을 안내해줍니다. 이렇게 충전할 곳만 제공해주면 알아서 청소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죠. Have a good day, sweethearts. Have a good day, sweetheart. 다정하게 마중 인사도 해줍니다.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창문도 대신 열어주고 Now jump. 뛰라면 뛰기까지. 게다가 주인을 위해서라면 입까지 무거운 충신 그 자체. What happened, Andrew? For the sake of family harmony, one is programmed not to tell. 다만 평범한 로봇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호기심과 탐구욕이었죠. Just a pretty face. 하지만 가족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He's my favorite. 영화 언어로 해석해드리자면 He's my favorite. Would you like to hold him? 그렇게 원하신다면 작살내드리는 게 인지상정. Can it be repaired, little miss? No, it can't. You're screwed. Get away from me. 앤드류는 바로 손절당하고 옆에 버려져 있던 나무를 골똘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집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읽기 시작하는데 바로 목공예였죠. 다음날 막내의 침대 위에 놓여있는 완벽한 나무 조각상. Andrew, this is the best present I 무디르 같은 One is glad to be of service. 앤드류가 만든 조각상을 흥미롭게 쳐다보는 아버지. Andrew, did you really make 그가 이렇게 신기해하는 이유는 로봇에게 복제 능력은 있을지언정 창작이란 개념은 없기 때문이었죠. Got it out of some book, right? Or use the computer to plot it out? 하지만 앤드류는 창작을 Understand 했습니다. how best to carve it into a shape that would appeal to little Miss's love of tiny mammals. 게다가 저녁에는 음악을 감상하며 생각에 잠기기까지 합니다. 확실히 앤드류가 다른 로봇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다음날 로봇 회사로 찾아가는데 He show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like creativity, curiosity, friendship. And last night, Andrew said, I enjoy making them. Enjoy. 그저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자 한 아버지의 의도와는 다르게 회사는 앤드류를 불량품 취급하고 없애버려서 입막음하려는 데만 급급했죠. So then, will you be wanting a refund or a replacement? No, neither. I just wanted to get your reaction to Andrew. No refund, no replacement. How much do you want? All in good time. 그대로 나온 아버지는 앤드류의 집안일을 줄이고 능력을 개발해주기로 다짐합니다. And I feel a responsibility to help you become whatever you're able to be. 그렇게 오후에는 시계 만들기 같은 창작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아버지에게 삶의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죠. Of all these millions of sperm, only one makes it? That's true. They die. 심지어 막내에게는 피아노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다음 생은 기필코 집은 온통 앤드류가 만든 시계들로 가득 찼습니다. 4시만 되면 일제히 울리는 자명종 소리는 가족들을 미치게 했죠. Damn clock. 결국 시계들을 팔기로 하는데 Well, who gets the money? Well, I imagine we will.
Dad, it doesn't matter what he is. Andrew deserves to benefit from the work he does. 그 수입을 로봇인 앤드류에게 주기로 결정한 천사 가족들은 앤드류의 은행 계좌도 만들어주고 bank account in the name of a robot. Would that be legal? 심지어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성형수술까지 해줍니다. One wishes to have more expression. One has thoughts and feelings that presently do not. Procedures like that would be prohibited. 물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앤드류가 지불하지만 그 정도 비용은 그에겐 이미 작은 돈에 불과했죠. That is roughly one's monthly salary. It's more than I make in a year. 그렇게 또 수십 년이 흐르고 막내였던 작은 아씨는 어느새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Apologize to Andrew. I will not apologize to it. One understands why some animals eat their young. 그리고 수십만 권의 책을 접한 앤드류는 How does one obtain freedom?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했죠. Not at all, little miss. One merely wishes to be declared free. One has studied your history. Terrible wars have been fought where millions have died for one idea. Freedom. 앤드류는 많은 고민 끝에 자신의 전 재산과 맞바꿔 자유를 사려고 합니다. Is everything in one's bank account Why would you want to give me? to purchase one's freedom? 앞으로도 로봇 3원 측에 순종하고 주인을 섬길 것을 다짐하되 단지 누군가의 재산으로 치부되는 것만 바꾸길 원했죠. One would no longer be your property. You are free now.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다른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I must ask you to leave this house. You take your check back, please, Andrew. I don't wish to leave. You wished for freedom. You must accept the 결국 consequences. 앤드류는 집을 떠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집을 건설하죠. A home of my own. 그렇게 또 수십 년이 흐르고 갑작스레 찾아온 작은 아씨. Little miss. He asked for you. 아버지에게 로봇에겐 없는 죽음이란 것이 찾아온 것이었죠. It's time. How are you, sir? I wanted to tell you. 임종 전 자신이 틀렸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과하는 아버지. You're never wrong, sir. You were right to want your freedom, and It was an honor serving you, sir. 그렇게 그를 떠나보내자 앤드류는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해 더욱 고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혹시나 또 존재할지도 모를 감정을 느끼는 동족들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의 시대에서 수십 년이 지난 같은 모델의 로봇들이 성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미 파괴되어 버려졌거나 프로그램이 개조되어 완전 다른 로봇들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든 동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 긴 여정 끝에 마지막으로 한 로봇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로봇은 절대 출 수 없는 흥겨운 춤을 추며 집에 들어가는 그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느끼는 로봇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죠. I believe I finally found you. When did you know Know what? that you were unique? We have personality. Is your personality chip turned on? 하지만 단지 개성칩을 켜놓은 감정 없는 로봇에 불과했습니다.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는 로봇 개발자인 주인의 업그레이드 때문이었죠. I put a modified skeletal chip into her during a rebuild. 그래도 작은 수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로봇을 좀 더 인간처럼 만들려는데 일생을 바친 개발자였던 것이죠. 특히 외형 같은 경우는 이미 완벽한 인간의 형태로 재현할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Remarkable. Thank you. 하지만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았죠. 앤드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연구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I will fund your research. That'd be cool. 그렇게 시작된 연구. What's going on? I saw the inner me. 비록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I don't have any. 겉모습만큼은 완벽한 인간의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었죠. 그동안 들여온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과이긴 했지만 수십 년간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순간 눈물샘 없는 앤드류의 눈가가 Thank you. 왠지 촉촉해 보입니다.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은 나온 지 20년이나 지난 안드로이드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신기하고 재밌게 보았었는데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달라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생각 없이 지나쳤던 앤드류가 내뱉는 대사들이 와닿는 강도가 너무나 상이했죠. It's cruel that you can cry and I cannot. There is a terrible pain I cannot express. 이 영화는 화려한 미래 기술이나 로봇 액션 등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시간이 넘는 런닝타임 동안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로봇의 일대기를 보여주는데 전개도 굉장히 느리고 정적입니다. 최근 잘 나가는 SF 영화들이랑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앤드류의 일대기를 통해서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로봇은 1940년대 과학소설 잡지에 발표하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모아서 1950년에 발표한 단편집입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 개의 작품을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육아 보조 로봇, 도시의 시장이 된 로봇 등 우리 일상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족이나 친구 같은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 개척의 시대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야기가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함으로써 로봇이 인간에 협조하는 장면도 제시되지만 인간의 명령에 오류를 일으키는 장면 또한 동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로봇에 수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로봇의 정체성 자각이라는 문제가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자의식 문제만큼이나 로봇의 자의식 문제 역시 쉽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만약 로봇에게 자의식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로봇의 목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 로비, 소녀를 사랑한 로봇, 스피디, 술래잡기 로봇, 큐티, 생각하는 로봇, 데이브, 부하를 거느린 로봇, 허비, 마음을 잃는 거짓말쟁이, 네스트 15, 자존심 때문에 사라진 로봇, 브레인, 개구쟁이 천재, 바이어리, 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 피할 수 있는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 소개, 줄거리, 등장인물,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1920년에 출생한 미국의 과학자이자 SF 소설가입니다. 그는 대학의 생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우수 과학소설을 뽑는 휴고상에 수차례 수상한 SF계의 거장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온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만들어내었죠. 그의 소설은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친근한 로봇을 그려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모프는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일찍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로봇 3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수많은 영화와 공상과학 소설에 그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SF 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SF 소설 거장 세 분이 계시죠.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A. 하인라인, 아서 C. 클라크 세 분이 이제 SF 소설의 세계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7권짜리 소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학문이 하나 소개가 돼요. 바로 이제 심리 역사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소설에서 이제 해리 셀던이라는 어떤 천재가 그 학문을 집대성을 합니다. 어떤 학문이냐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자극에 대한 이제 인간 집단의 반응들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어떤 법칙화를 시킵니다.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인데요. 이제 그 학문을 가지고 이 소설 전체에 걸쳐서 1권에 이제 그 학문을 소개한 다음에 7권까지 쭉 가면서 이 해리 셀던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예언서 따라서 쭉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어떤 숙명적인,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미래가. 예측된 미래고 바꿔지지 않는 그런 미래들. 굉장히 좀 암울한 미래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개인이 아닌 집단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물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안에서는.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숙명적이고 결정론적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관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작품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조약돌, 암흑성운, 우주의 기류, 전설의 밤, 로봇 시리즈, 파운데이션 시리즈, 최후의 질문, 신들 자신, 영원의 끝, 바이센테니얼 맨 등 아주 SF와 관련된 작품들을 비롯해서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이로봇의 줄거리는요, 21세기 초 기존의 컴퓨터 및 로봇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를 뒤집는 양전자 분해 중추 이론이 발표되면서 로봇 공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이론을 발표한 로렌스 로버트스는 주식회사 USR을 설립하고 이 회사는 로봇 공학 3원칙에 입각한 로봇을 생산하면서 세계 최대의 거대 산업체가 되는데요. 알프레드 레닝 박사는 USR에 재직하기 전부터 이미 로봇 공학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로봇 공학의 3원칙을 만든 장본인이며 USR의 연구팀 팀장으로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수잔 켈빈 박사는 앞에 두 사람에 비하면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1982년생인 그녀는 인공지능학을 전공한 로봇 심리학자로 USR에서 생산되는 로봇들의 다양한 행동 패턴에 대해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사실상 USR의 중심축이자 소설 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하는데요. 수잔 켈빈은 US 로보틱스의 로봇 심리학자입니다. 인간에 가까워지는 로봇의 심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차갑고 몸이 건조한 태도 때문에 직장 내에서 로봇이라고 불릴 정도이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로봇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는 특징이 됩니다. 그레고리 파웰은요, US 로보틱스의 기술자이면서 도노반을 부하로 두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상관은 아니지만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마이클 도노반은요, 역시 US 로보틱스의 기술자이고요. 성격이 급하고 쉽게 낙담하는 성격입니다. 그레고리 파웰의 후배 파트너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로봇은 10여 년 동안 써온 로봇 소설들을 모아서 1950년에 펴낸 것인데요. 9종류의 로봇에 대한 각각의 단편을 하나로 엮은 일종의 연작 소설집입니다. 신문 기자인 화자가 로봇 심리학의 대가 수잔 켈빈 박사를 인터뷰하면서 여러 로봇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충직한 유머 로봇인 로비, 인간이 자신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위에 군림하려 했던 로봇 큐티, 완벽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서 한 도시의 시장이 되고 세계 조정자 자리에도 올랐던 바이어리, 그리고 오랜 세월 전쟁을 일으켜온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슈퍼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아시모프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가능성들을 다양하게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로봇 공학의 사면칙이 존재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로봇이 일정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결국 로봇 공학의 3원칙을 바탕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으로 배치된 피할 수 있는 갈등에 등장하는 슈퍼컴퓨터의 경우 사람이 의도적으로 슈퍼컴퓨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까지 감안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조율해내는 경지를 보여주죠. 로봇 공학의 3원칙을 넘어서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류를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는 0원칙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죠. 교재를 천천히 읽으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1922년에 출생한 미국의 과학자이자 SF 소설가입니다. 그는 대학의 생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쳤는데요. 최우수 과학 소설을 뽑는 휴고상에 수차례 수상한 SF계의 거장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온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소설은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친근한 로봇을 그려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다가올 미래의 사회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모프는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일찍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로봇 3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수많은 영화와 공상과학소설에 그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로봇은 1940년대 과학소설 잡지에 발표하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1950년에 모은 단편집입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몇 개의 작품을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 보조 로봇, 도시의 시장이 된 로봇 등 우리 일상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족이나 친구 같은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 개척의 시대에 인간이 한계를 넘어선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야기가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함으로써 로봇이 인간에 협조하는 장면도 제시되지만 인간의 명령에 오류를 일으키는 장면 또한 동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로봇에 수록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로봇의 정체성 자각이라는 문제가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인간의 자의식 문제만큼이나 로봇의 자의식 문제 역시 쉽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만약 로봇에게 자의식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이어리라는 주인공이 도시의 시장이 되는 에피소드이죠. 간단한 이야기의 흐름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로봇 제조 회사인 US 로보틱스의 프랜시스 퀸이라는 정치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바이어리라는 법조인이 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바이어리를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퀸은 바이어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이어리가 로봇임을 증명해달라고 로봇 제조 회사에 강요 섞인 문의를 하게 됩니다. US 로보틱스의 레닝 박사는 고시마다 로봇 공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수잔 켈빈 박사와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바이어리가 로봇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물리적인 증거로는 그를 대보하거나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지만 바이어리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고 법조인인 바이어리의 자기 방어 논리는 완벽했고 치밀했습니다. 정치인 퀸이 바이어리와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입수해서 바이어리를 압박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심리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로봇에는 로봇공학 3원칙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면 그 원칙을 어길 수 없었죠. 이야기 마지막 부분 한 유세장에서 한 시민이 바이어리에게 자신을 때려보라고 하죠. 로봇 공학의 3원칙에 따르면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바이어리는 머뭇거리다가 그 시민을 때리고 말죠. 시민을 때린 이 행위로 인해 바이어리는 로봇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장에 당선된 로봇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미 로봇이나 컴퓨터, 기계가 인간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로봇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미래가 곧 도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설은 로봇이 인간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한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히 인간의 직업을 대신하거나 완벽하게 수행하는 로봇의 출현에 인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수잔 켈리 박사가 로봇에 대응하는 방식에 의견이 엇갈릴 것입니다. 그녀는 로봇이라는 이질적인 존재에 프로그래밍된 사고가 윤리를 지향하는 인간의 사고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윤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오히려 인간보다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을 합쳐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인간과 로봇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가 합쳐지는 것,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미래 사회 융합의 핵심 문제이니만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